이 한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여러 번 기억하시고 또 새기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번 전체적인 윤곽이라도 잡으시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됐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말을 많이 써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죠. 자고 일어나면 새 것이 생겨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따지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결하고 짜깁기하고 조합하고 융합해서 모방하는 창조, 변형시키는 이런 창조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나의 모든 축적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혜와 지식과 경험, 또 뭐 자기 거기에 따른 감정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연결하고 모아놓은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정의를 내려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다 개인마다 정의를 내리기가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각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 지혜, 지식, 이것들의 융합체, 그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드는 창조의 방식이라는 게 뭘까? 그 창조의 방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융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끌어와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뭉뚱그리고 분할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렇게 해서 융합시켜 나가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그 사람의 창조적인 방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상당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와 지식과 경험,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조합시킨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바둑 고수의 정체성이 뭘까? 바둑 보수의 정체성은 뭡니까? 바둑에 관한 모든 고급적인 지혜와 지식과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다 축적해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 융합체다. 그럼 바둑 고수의 창조적인 방식이 뭘까? 바둑에 관한 모든 축적된 그런 고급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연결하고 짜깁기 하고 조합하고 그때그때 바둑을 한 수 한 수 둘 때 융합해 나가는 그것이 바둑 고수의 창조적인 방식일 것이다. 2016년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불렸잖아요. 이세돌 구단이요. 1대4로 패했어요. 일성을 거뒀다는 게 역사적인, 그죠? 역사적인 영원한 신기록이 되겠죠. 여러분, 왜 이세돌 구단이 패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국에 관한 고급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이세돌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세돌보다 그것을 연결하고 융합하고 짜깁기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둑의 수를 두는 그것이 더 빠르고 더 강력했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고급 데이터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빠르게 그때그때 수에 따라서 연결하고 융합해서 바둑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돌보다는 충분히 영원히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에 구글이요 딥러닝 신경망 모델 트랜스포머를 내놓았어요. 딥러닝은요 기계가 공부를 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나온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기계에게 공부를 시키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학습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계에게 공부를 시켜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머신러닝, 기계학습. 그 기계학습을 딥러닝,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시키자. 딥러닝의 방식은 신경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1천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뉴런이 있어요. 그죠? 그 신경세포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그 장수가 신경세포거든요. 그 신경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되고요. 그 신경세포들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걸 융합하고 조합해서 뭔가 아이디어, 새로운 방식,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100조 개 정도 되는 시냅스거든요. 시냅스는요, 세포체가 있으면 이 세포 하나하나 신경세포, 정보를 담고 있는 신경세포가 우리 머리에 1,000억 개가 있잖아요. 그 1,000억 개를 연결시키는 이렇게 줄 같은, 연결줄 같은, 다리 같은, 길가도 같은 그런 것이 100조 개 정도 우리 두뇌 속에 있어요. 이런 방식, 이런 것을 신경망이라고 그러죠. 우리 두뇌의 신경망. 이런 신경망, 우리 두뇌와 같은 방식으로 기계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딥러닝, 신경망 그런 학습 모델입니다. 그 모델 트랜스포머를 구글이요 2017년도에 내놨단 말이죠. 우리 뇌를 닮은 그런 방식의 학습 알고리즘, 학습 방식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기계가 공부를 할 줄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게 되는 거죠. 일일이 공부를 막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 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요 어떤 알고리즘, 이 학습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넣어주면 알아서 공부를 하는 이런 식으로 능력이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자연어, 인간이 쓰는 언어 있잖아요. 이 자연어를 처리하고 또 이미지를 처리하고 영상을 처리하는 이런 콘텐츠 처리 능력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이런 학습 모델, 기계 학습 모델에 기반을 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그 이후로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영역에서 제2, 제3의 알파고 충격이 계속해서 쇼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창의적인 영역으로 손꼽히던 지식 콘텐츠 영역이 오히려 더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적인 거죠. 우리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죠? 뭐 조각을 한다든지, 뭐 웹툰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창의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쪽은 인공지능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오랫동안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쪽 분야부터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인간의 뇌를 다 닮은 딥러닝 신경망 모델이다. 뇌에는 뉴런 1,000억 개의 정보를 융합하는 시냅스 100조 개가 있다. 그만큼 뇌는 고도로 창의적인 학습 기계다.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가르쳐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 뇌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뇌를 본떠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계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뇌는 고도로 창의적인 학습 기계이고요. 이런 뇌의 시냅스는 뭡니까? 각 정보들이 1000억 개 정도 담아놓은 그런 정보의 집합체가 신경세포, 뉴런이 1000억 개 정도 우리 머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하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그런 것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이 뇌의 시냅스에 해당되는 것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매개변수입니다.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서는 매개변수, 파라미터,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트랜스포머의 매개변수는 조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 매개변수가 조 단위가 1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는 이제 조 단위가 훨씬 더 늘어나고, 우리가 100조개가 있잖아요. 우리 두뇌가 앞으로 100조개를 돌파할 수 있겠죠. 그죠? 매개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창의적인 학습 능력이 여러 영역에서 인간을 따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렇죠? 알파고가 바둑에서 따돌려 버렸듯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영역,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웹툰을 그린다. 이 웹툰을 그리는 영역에서 인간을 따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쯤 이런 매개변수가 더 늘어나고 또 더 고급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특별히 인문사회학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량의 굿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과학적인 영역도 따라잡힐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역은 굿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데이터를 좀 안 내놓죠. 그죠? 뭐 이런 네이처나 뭐 이런데 이제 사이언스나 이런데 공개된 정보들은 끌어다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끌어다 써도 된다고 한 정보는 끌어다 쓸 수가 있는데 계속 박사학이라든지 또 박사들의 이 과학 논문들 이런 것들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그런 영역까지 따라잡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확보가 된다면 과학자들 수준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영역에서 인간 수준에 도달하는 일반 인공지능, 이런 일반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일반 인공지능은요 그냥 제가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다 제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이걸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은요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자기가 알아서, 애들도 보면 이렇게 다 가르쳐 줘야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지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일반 인공지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예견한 것이 뭐냐면 1945년이 되면 이런 특이점이 올 것이다. 일반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만 그죠? 계속 강화가 되어서 못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인공지능, 곧 AGI,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하기도 전인데 벌써 문제들이 쏟아지는 양상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와 인간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그런 지경입니다. 가짜뉴스가 더 범람하고 여론조작, 지금도 여론조작이 심한데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핵전쟁만큼이나 이게 위협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치면 너무 저거 설레발 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말
핵전쟁만큼이나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 설명 없이 해고를 시키고요. 인간 일자리 뺏는 데가 현실이 됐습니다. AI 일자리 침공, 대량 실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챗GPT에 내 일자리를 뺏겼다. 마케팅, SNS 콘텐츠 부분, 카피라이터 이런 일자리들이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직 실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계는 하기 힘들다고 믿었던 고임금의 창조적인 업무까지도 인공지능이 다뤄주고 있다. 화이트칼라, 특별히 이제는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챗GPT 이런 게 나오면서요, 화이트칼라가 오히려 더 먹잇감이 되고 있다. 사무직이 사라진 화이트칼라 일자리 위기가 가속화한다.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실험 때나 고학력, 고소득, 창의적인 직분 이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2016년도죠. 알파고 나왔을 때 그때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1순위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작곡가, 만화가 이런 사람 창의적인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죠?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딥러닝, 신경망 그런 학습 모델이, 기계 학습 모델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기초한 챗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쭉 쏟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대체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했던 이런 직업부터 다 뺏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웹툰 종주국 디지털 코리아에서 인공지능 보이콧. 야, 이거 그대로 듣다가는 우리 정말 밥그릇 다 뺏긴다. 그러면서 대모를 벌리고 그러고 있죠. 그죠? 여러분, 손그림으로요, 이게 미세하게 틀의 움직임이라든지 틀 숫자라든지 이런 걸 그리려면요, 고양이나 개 이런 걸 그리려면요, 한 달, 두 달, 아주 프로 작가도요,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꼬박이요. 근데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요,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되는데 1분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투자할지라도 그죠? 계속 바꾸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한 달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리죠. 그죠?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들이요, 뺏깁니다. 그죠? 안 와요. 오더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영화 출판까지 침범한 인공지능, 저작권을 넘어서 생존권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헐리우드에서 작가들이 파업을 했고요. 일본에서도요, 일본 연예계에서도요, 파업을 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요, 미국뿐만,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한국에서도요, 전 세계 28개국에서요, 그죠? 작가들이, 야, 인공지능 이 소설, 시나리오 쓰지 못하게 그러면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챗GPT 혁명, 인공지능이 습격을 하고 있다. 이 작년 1월 말에 나왔거든요. 챗GPT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급격히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업무직의 30%를 대체하겠다. 5년간 IBM은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요, 8,000명 가까이 이렇게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국 통신사, 브리티시 텔레콤이겠죠. 42%를 2030년까지 인력을 55,000명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이 지난 5월에 실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그죠? 7번째로 인공지능 때문에 대체가 됐다. 그러면서 한 5,000명 정도,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 고용시장에 격변이 일어날 텐데 2,6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순수하게는 1,400만 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년 동안 6,900만 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8,300만 개가 소멸해서 1,400만 개가 앞으로 5년 동안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산업혁명만큼 노동시장에 대분란이 일어날 것이 산업혁명 이후로 어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요, 전 세계가 1700년 동안요, GDP 성장이 별로 없었어요. 1700년 동안.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어땠습니까? 수천 배가 늘어, 8000배 가까이 GDP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격차, 빈부 격차는 또 엄청나게 벌어졌죠.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 GDP는 또 급상승을 하겠죠. 그죠? 몇만 배로 불어나겠죠. 근데 그 격차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1400만 개 AI 일자리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정규직 3억 개도 날릴 수 있다. 이런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죠? 페이크, 그죠? 가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교황이 롱패딩을 입고 있는, 요즘 다 그냥 미드저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들 만드는 미드저니 인공지능에서 그냥 이거 이렇게 만들어 줘볼래? 그러면서 교황 사진 하나 넣고요. 어디 롱패드 하나 이렇게 갖고 오고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이런 거 만들어 줄래? 그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그럴싸한 것을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그죠? 마크 저커버그가 루이비통 패션쇼를 벌이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그냥 마크 저커버그 사진 갖고 루이비통 어떤 옷 하나 갖고 블렌딩 해라. 자, 융합, 연결하고 융합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결국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그죠? 경찰 잡혀가요. 이것도 만들어낸 거죠. 트럼프가 감옥 가서 그죠? 재수가 내가 재수복 입고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보려면 진짜인 것 같거든요. 가짜죠. 이게 1등을 했어요. 전기공, The Electrician 이라는 제목으로 그죠? 이 출품을 했어요. 근데 국제사진전에서 이게 1등을 했는데, 수상을 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이 그렸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불타는 펜타곤, 수갑찬 트럼프. 이게 AI가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게 펜타곤이 불탄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날 진짜 이거 진짜인 줄 알고 터널은 뉴스들이, 유명한 신문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주가도 폭락을 했죠. 트럼프, 그죠? 챗GPT 자신 있는 오답, 가짜뉴스의 총선도, 내년 총선도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뭐 이런 챗GPT라든지요, 나도 써봐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뭐 하는 중에 앱 같은데, 그죠? 가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들려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 사이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되고 물어보고 무조건 다운받고 설치하고 그렇게 했다고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벗겨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합니다. AI 목사가 등장해서, 그죠? AI 목사가 등장해서 설교도 했죠. 최근에, 그죠? 여기는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영상 설교지만요.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고요. 로봇에 칩 넣어가지고, 그죠? 챗GPT 모든 칩을 여기 넣어가지고, 제가 그냥 움직이면서, 이런 표정도 지으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5년 안에 로봇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그죠? 표정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설교하는 그런 때가 참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AI가 교회를 대체할 수 있냐?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제퍼리 힌턴 교수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을 한 50년 정도 연구한 세계적인 선두주자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퇴사를 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뇌보다 너무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간 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 두뇌를 능가한다. 알파고 같은 그런 영역들, 그죠?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지 이런 대본 쓰고 이런 데서 데모를 왜 벌립니까?
자기들보다 더 나으니까 그렇죠? 이미 50년 동안 개발, 이분이 딥러닝이라, 이분이 기계학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출발점을 제공해 주죠. 딥러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한 사람인데요. 개발을 내가 후회한다. 킬러 로봇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챗GPT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냥 단순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냥 지능이잖아요. 지능 같은 거잖아요. 지식 지능이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로봇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우리가 챗GPT 연결해서 쓰듯이 그죠? 그냥 돌아다니는 로봇에 그죠? 연결만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쭉 인증을 시켜놓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충분히 넣어야 되겠죠. 그죠? 북한 김정은이 목을 따고 와. 이런 로봇, 킬러 로봇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매장 같은 데에서 쓰고 있는 로봇들 있잖아요. 안내 로봇들, 그죠? 그걸 지금 다 챗GPT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챗GPT로. 그러면 걔가 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능해지겠죠. 그죠? 지금처럼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유능해지겠죠. 그래서 로봇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로봇들이 이제 고도의 인공지능의 지능을 갖게 되는 그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핵전쟁, 전염병만큼이나 위험하다. 인류가 멸종될지도 모르겠다. 5년, 1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깊이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제재를 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핵처럼 규제하자. 얘가 그죠? 얘가 샘 올트만이라고요. 이런 챗GPT 만든 오픈 AI의 CEO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설레발을처럼 규제하자. 먼저 그죠? 자기가 앞서서 규제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 뺐을까? 그랬을 때 이 샘 올트만이 뺏는다. 그러나 또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녹색 일자리죠. 기후변화 이런 거 관련된 친환경 일자리들은 3천만 개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1,400만 개가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청정에너지, 이런 친환경 이런 분야, 또 인공지능 분야 새로운 일자리 나오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빼앗아요. 인공지능이 빼앗죠. 그러나 인공지능을 또 잘 사용하는 사람이 빼앗는다는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플러스 X, X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을 플러스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플러스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직업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하는 일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계 도면까지도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알고리즘 뭐 이런 모든 아키텍처까지도 UI, UX까지도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다 해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 플러스 인공지능을 덧붙여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렇게 개념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8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택도 없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활용을 안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도태는요, 지식 콘텐츠였는데, 지식 콘텐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에게 탑재된다고 하면 나는 건설 노동자야.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건설 노동자도 로봇에게 그죠? 탑재가 된다면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도 위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던 40년 전과 훨씬 더 닮아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결심을 하고 어떻습니까? 툭툭툭 눌러보고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해보는 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시간 나면 또 했다가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그죠? 설교할 때 인공지능 얘기 한참 많이 했고 기후변화 얘기 한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럴까 그랬잖아요. 저도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일반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 온다 그랬을 때요. 택도 없는 소리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렇죠? 근데 10년 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2045년 10년 더 남았잖아요. 12년 남았잖아요. 12년 남으면 12년 후에는 진짜 강한 인공지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대상 10장 32절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행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시대의 추세를 알아야 통솔력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뭘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게 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고 있어.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면 시대의 큰 흐름들을 딱 깨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그러면서 따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통솔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시대 추세는 크게 두 가지이고요. 하나는 기후위기, 하나는 인공지능. 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또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요. 정말 쓰나미예요. 이제는 이제 기후위기는 시시각각 우리 피부를 찌르는 그런 현실이 됐죠. 그렇죠? 지금도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남의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인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내 피부를 찌르고 있죠. 그렇죠?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2014년도에 민간 차원에서요. R200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대세가 됐어요. 10년이 지나니까요. 참여한 이 R200에 참여한 기업들은요. 최대한 2050년까지 최대한이에요. 근데 유럽은 이미 2030년으로 100% 쓰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R200은 2050년 최대한 2050년. 우리나라는 끌고 끌어서 2050년까지 R200 100%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뭐 이런 걸 쓰겠다. 그런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만을 써야 되는 그런 운동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은 사정이 아주 딱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주 낮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라든지 LG라든지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100% 써야 돼요.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길어야 2050년. 그래서 R200 글로벌 체인에서 배출될 위기죠. 이미 앞서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요. 너도 하고 있니?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들하고 뭐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공급이라는 것이요. 세계적인 기업 공급이라는 것이 체인이잖아요. 그렇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는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면 넌 탈락. 이게 글로벌 체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족하기도 한데,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기도 한데, 돈 주고 옷도 던져 사와야 되는데, 사와야 될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사와야 될지를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요, 납품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역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4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 강국이잖아요. 무역 적자 14개월 치고요. 이미 누적 적자가요 300억 달러, 한 35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가요 계속해서 93년부터 흑자만 보다가 올 들어서 그죠 100억 달러, 한 13조 정도 되죠, 그죠?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중국 무역 적자는요 78억이니까 80조 넘었었네요. 무역 적자 1위 국가가 중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죠? 지난 1분기에 4조, 3조. 근데 2분기에도요 3조 뭐 이 정도 적자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때 그죠? 알리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알리백 아냐 그랬더니 알리백이 뭐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알리백이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알리백이 무역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의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5%밖에 안 돼요. 웃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웃돈 주고 사올 때도 없는 거예요. 유럽발 알리백의 공습이 녹색 보호주의 지금 우리 무역 장벽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요 알리백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내 부품사 계약 취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역 적자는 계속 더 늘어나겠죠, 그죠? 전기차 세실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D사, 이게 시아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유명한 부품 회사이죠, 그죠? 볼보사에 납품을 할 정도니까, 그죠? 근데 2025년까지, 2050년도 아니죠.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납품해달라. 볼보 그렇게 했어요. 하청업체한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습니까? 2025년은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거래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납품 계약이 최종 무산되었어요. 알리백을 이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반드시 이제 제출을 해야 어떻습니까?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공단도 그렇고 시아공단도 그렇고 잘 나가는 회사들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이게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뭐 방금 불이었잖아요, 그죠? 불구경이었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돈 많이 버는데 돈만 많이 벌면 돼. 근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야 거래 중단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거래가 바뀌는 이것은 하나의 기업, 이 시아공단에 있는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 전반에 걸치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하나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알리백 가시밭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요 3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 쓰겠다. 이것을 21%로 낮춰버렸어요. 그 자리를 원전과 수력발전으로 채우겠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3%밖에 안 돼요. 8.3%요. 근데 덴마크 78%, 캐나다 68%, 독일 42%, 영국 41%, 프랑스, 일본 원전 강국, 프랑스, 일본도 24%, 20%가 넘어서 우리는 8%죠. 그렇죠? OECD 평균이 31%, 우리는 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알리백에 가입하고 싶어도 조달할 재생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최근에 LG전자도 어땠습니까? 와, 강력한 태양력 그 발전 시설을 만들고 우리도 알리백에 가입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죠, 알리백 못하겠으니까 CF배 가자. 그래서 안방용 이런 기준을 해서 이거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알리백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발전까지도 집어넣자. 그러면서 뭔가 국제지책으로 가이드를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반응이 없죠. 알리백은 리뉴얼러블 에너지백이에요. 그죠?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100% 쓰겠다. CF백은요, 카본 프리 에너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100%, 거기다가 원전과 수소 에너지를 넣었죠. 그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리백은 407개 기업이 가입을 했는데요. 여기는 CF백에는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상당수 기업들이 야, CF100 뭔지 모르겠고 참여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후위기는 그죠, 이렇게 무역 자체가 안 되는, 무역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무역 자체가 안 되는 무역위기, 경제 불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기후위기 뭐 이렇게 플라스틱 좀 안 쓰고 뭐 컵 좀 줄이고 뭐 이런 내가 생활에서 좀 줄이면 되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죠? 바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설교에서도 많이 했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경제불안. 인공지능은 실직 때문이죠. 많은 실업을 일으키고요. 기후변화는 뭡니까? 이렇게 알리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그래 끊자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데 지금 쓰나미가 닥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를 부르고 인공지능 문제는 실직위기를 부르고 있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꾸준히 대비해온 그런 경우에는 거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공단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알리백 뭐 이런 걸 재생에너지를 준비해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기회를 잡는 것이겠죠. 그렇죠? 2045년쯤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특이점이 뭡니까? 특별하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204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뢰 겁먹지는 맙시다. 탄소 배출을 더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저도 그죠. 저도 좀 플라스틱 둘이 사는데도 플라스틱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일까 생각. 이게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1조 분이 전 세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해야 되는 조치 대비 중에서 내가 하는 게 1조 분 1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난 이 정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 태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 얘기지만요, 불도 좀 끄시고요, 전등도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좀 끊어오시고요. 박스 배출이라든지 뭐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플라스틱 배출도 좀 줄이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게 전 세계가 할 걸 1조 분의 1밖에 안 될지라도 1억 분의 1도 아니더라고요. 1조 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익혀나가자. 이용해야 될 거예요. 이용해야 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 교회 공동 목표는 예수님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의 무게를 둔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는 가업이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죠. 그래도 그림은 그려볼 수 있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역대상
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새로운 성전, 이제 성막을 넘어서 성막, 텐트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짓자, 그런 과업을 다윗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과업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11절 말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설계도를 이제 다윗이 솔로몬의 손에 쥐어 준 것이죠. 다윗의 성전 설계도가 솔로몬의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이제 설계도를 손에 쥐었다는 것은 이제 건축의 미래를 앞당겨서 손에 쥐었다는 그런 말이죠.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11째 해 불월봇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의 성전 설계도를 따라서 한 것이 없죠. 돈과 힘만 있다고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손에 설계도가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설계도 도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7년의 긴 건축 기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도 식어들 수 있고 믿음도 식어들 수 있고 중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사건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건축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설계도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세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뭐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릴 때 또 아이들 키우면서 다 보셨을 텐데요. 아주 오래된 소설을 기반으로 한 빨간머리 앤이라는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그죠? 이 애니메이션에 어떻습니까? 이런 집이 있죠. 그죠? 빨간머리 앤이, 그죠? 앤슬리가 살았던, 입양 가서 보아줘, 그죠? 입양 가서 살았던 그 집의 풍경입니다. 이 집을,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던, 동화를 보고 자랐던 사람이 나도 이런 집을 만들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림은요, 열정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에 있는 집입니다. 실제 집이에요. 이렇게 풍경명당에 자리 잡은 오늘의 집. 그렇죠? 여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빨간머리 앤의 집이에요. 근데 캐나다에 실제로 이 그림대로 그대로 지은 집이 캐나다에 남아 있어요. 그죠? 원작 소설이 캐나다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집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보고 만화 속 집과 똑같은 집을 만들어보자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그림대로, 그죠? 이 집을 짓겠다. 그래서 강원도에 자기 집을 이렇게 똑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만화를 짓고 나온 것 같은 그림 같은 집이에요. 한 땀 한 땀 쌓아올린 적삼목 너와 집을 만든 거죠. 급격한 경사로 쉽지 않았던 지붕 작업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너와를 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덧칠을 계속하고 그 덧칠에다가 이제 이런 빨간머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제 녹색 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와에다가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나무 판자로 이어진 외장재에다가 칠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고정시킨 덕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굴뚝을 만들어야 되면 굴뚝을 실제로 올릴 수 없으니까 나무 판자로 굴뚝을 만들어서 그림과 똑같이, 그죠? 애니메이션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요, 실제로 이걸 꿈을 갖고요, 이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죠? 빨간머리 앤을 꿈꾸던 소리가 앤의 집을 그대로 지었다. 집 어른이가, 즉 어른아이가 지은 집이다. 이게 유명한 고성의, 강원도 고성의 유명한 그런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 그죠? 또 지속적인 욕구를 갖게 되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표의 그림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면 믿음과 열정이 생기죠.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서 본 후에 이스라엘 7지파는 열정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마침내 미정복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AI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어요. 테마 말씀 예배당의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4번째로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완성된 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그림을 저는 전혀 그릴 수는 없었는데 AI 그림 서비스가 나오고 난 이후로 저는 저 생각을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그 편의점 가다가요, 거보동에 있는 편의점 가다가요, 라이브 줌 카페라는 것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좀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매물로 나온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매물 보내놨다. 물어보니까 120평 정도 되는데 땅이요. 근데 여기도 벌써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4억에 낸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고. 30억에 나온 건데 싸게 내놓은 겁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야, 좀 정말 산세도 좋고 지형도 좋고 교통 좋은 그런 곳이면 시흥에서 우리가 테마 말씀 예배당, 교회당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우리 교회당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니까 상상으로 이렇게 자꾸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도무지 뭐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분에게 한 중사진 하나 그려주시오 그러면 하나밖에 더 그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끝없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까? 그냥 어떤 틀에 맞춰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또 조금씩 변형시켜도 보고요. 있는 그림을 가지고 또 짜깁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1000가지 정도 된다고 치면 그걸 보고 또 우리가 그죠? 어떻게 될까 또 고민도 해보고 또 아이디어도 내보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짓기도 이렇게 좀 짓기만 한다면 좋겠죠. 그죠? 저는 이 그림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있어서 그죠? 우선 또 뭐라고 할까요? 이런걸요? 뭐 이런 방어도 하는 그죠? 그런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런 좀 간단하게 이렇게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는 개수문 4개를 동서남북으로, 그죠? 동서남북으로 개수문을 예수님의 이렇게 구원의 십자가, 뭐 최후의 승리, 또 예수님의 어떤 사건마다 중요한 사건을 개수문 형태로 표현한 이런 교회당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4개로 또 다르게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문이죠. 그죠? 이 개수문을 4군데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개수문 형태로 3군데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뒤쪽으로 4군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 군데 만들 때마다 테마를, 그죠? 테마를 다르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R200,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 또 거기다 하나 더 붙는다면 인구소멸, 인구절벽. 이게 정말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큰
움직임,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하는 게 낫겠다. 뜸들이지 말고 다음에 때가 되면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 지금 톡톡톡톡톡 눌러야 사는 시대가 있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톡톡톡 자꾸 눌러보시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교회의 미래를 계속 그려보고 그림만 손에 쥐면 어떻게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런 신념, 믿음, 또 자신감, 이런 열정 여러분들도 계속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전능적 충명을 더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 노래하는 세임을 주시며 이 거대한 썰렁이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향을 충명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